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8월 교육부가 입시 제도의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안들을 내놓았죠. 굉장히 많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대학 입시 간소안이란 말입니다. 3,000개가 넘는 전형안을 축소했더니 800개 정도로 줄었더라. 이게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실 건가요? 그래도 너무 전형이 많아. 알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모든 것들 말이죠. 이럴 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형이 많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길이 여러 갈래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2015년 입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입시입니다. 단순하게 만든다고 했죠.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전형의 종류는 뭐가 있죠? 전형의 종류. 먼저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시는 수능과 실기로 보는 시험입니다. 수능 그리고 실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부 중심입니다. 학생부 중심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논술 중심, 그리고 실기 특기 중심, 이래서 4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부 전형은 가장 많습니다. 수시의 84%나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 15만 명이 교과 전형입니다. 5만 5천 명 정도가 종합 전형입니다.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렀죠.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중심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교과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는 말이죠. 종합 전형은 글자 그대로 종합해서 보는 겁니다. 교과도 자기 과목과 관련된 그런 어떤 교과들, 그 다음에 성적의 향상성 정도는 봅니다. 그러나 무조건 행동 중심, 활동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서류로 평가하고 2차 서류와 면접 혹은 면접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부의 방침은 무엇이냐? 수시는 꿈과 끼, 소질을 키우는 그것을 평가하는 입시여야 한다. 정시는 수능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에서 수능적인 요소를 배제하라는 겁니다. 수능의 요소가 뭐가 있나요? 수시에 최저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존재합니다. 수시라는 게 말이죠. 아까 학생부 전형에서 말했듯이 가장 기본이 내신과 활동입니다. 자, 왜 정상적인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내신 하나만 학교에서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전형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서울대학교에 3,304명의 정원 중에 1,800명, 2015년부터는 7,000명 후반대로 줄었지만 1,838명이나 1,800명 가량을 뽑는 거죠. 일반 전형, 서류로 뽑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와 면접으로만 뽑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균형 선발을 700명을 넘게 뽑습니다. 그 지역균형 선발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 하나씩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그냥 그렇게만 뽑으면 좋으련만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걸 뒀습니다. 이건 과연 뭐를 의미할까요? 전교 1등인데 수능 성적으로 또다시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교 1등인데
수능 성적 3과목에 2개를 2등급을 못 채우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에는 수시에서 정부에서 논술 축소하거나 폐지해라.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원래 논술이 없었습니다. 네?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네, 수시에서 논술 전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시에서 20%의 평가 요소를 논술로 대체했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앴습니다. 정부 말을 들은 거죠. 자, 왜 논술을 정부는 없애라고 했을까요? 물론 올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학년이 논술을 준비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한 거죠. 그러나 제가 감히 예견하건대 이 현 정부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논술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현재 학교 교육에서 논술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없애라고 이야기하거나 축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뭐냐면 거기에 수능 최저 등급뿐만이 아니라 우선 선발이라는 것을 뒀었거든요. 100명을 뽑으면 70명을 수능 성적으로 뽑았습니다. 이게 무슨 논술 시험입니까? 서울대학교는 그래서 논술을 없앴어요. 그런데 지역 균형 선발에 아까 2등급 2개의 최저 등급을 뒀다 그랬죠? 그걸 2등급 3개로 늘렸습니다. 서울대 생각은 뭔가요? 수능은 확실하게, 내신은 확실하게 똑똑한 애들 공부 잘, 똑똑한, 용어 수정하겠습니다. 성적 좋은 애들을 뽑고, 수능도 좋은 애들을 뽑겠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확실하게 행동이 뛰어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을 뽑겠다. 딱 구별을 했습니다. 자, 정시에서는 정시 인원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딱 구별해서 뽑겠다는 거예요. 암기 잘하고 교과 공부에 충실한 학생과 활동에 충실한 학생으로 나누어서 뽑겠다고 서울대는 선언한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 현 정부는 원하는 것은 수시에서는 수능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17년도에는 수시에서, 모든 수시에서 합격자 발표를 수능 이전에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켜질지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방침이 뚜렷하게 수시와 정시를 구별하겠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시는 활동 중심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 명문학교에서는 대세다. 그래서 서류 준비를 해야 된다. 수능 최저 등급과는 결별하려고 하지만 대학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별력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특목고 학생을 뽑고 싶기 때문이다. 특목고 학생은 내신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평가니까요. 자, 그런데 수능 성적은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능 성적을 우선 선발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수능으로 특목고 학생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의 의도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특기자 전형을 축소하라 했습니다. 논술도 축소하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기자 전형을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생각의 반로입니다. 학교들은 항상 꼼수를 둡니다.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1%라도 전형의 요소가 더 많으면, 자, 그 부분에 전형 이름을 써라 이랬습니다. 제가 그걸 빼먹었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고요. 전형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 전형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두 가지 전형 요소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전형 요소 뭐가 있습니까? 첫째 수능이 있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이 있습니다. 적성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습니다. 실기특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전형의 요소라고 부릅니다. 각 전형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애들을 뽑는 거예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여태까지 어떻게 뽑았습니까? 엄마들 잘 알고 계시죠? 논술 전형. 자, 논술 60%, 내신 40%. 꼭 내신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정부가. 지금 정부가 아닙니다. 내신을 꼭 집어넣어라.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신 의미가 없습니다. 자, 100점 만점입니다. 보세요. 논술이 60%라고 했으니까 논술은 600점 만점입니다. 내신은 400점 만점이겠죠. 1등급 400점,
2등급 399.5점, 3등급 399점, 4등급 398.5점. 이게 무슨 변별력이 있습니까? 그냥 요소만 집어넣어놓고 생색만 낸 거고 교육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거죠. 그러면 대학은 왜 이렇게 하면서도 그리고 수능에 최저등급과 우선선발을 둔 거예요? 실제로는 수능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정시에서 뽑지. 왜 대학은 수시에서 뽑았을까요? 수시에 합격하면 잘 알아두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은 잘 모르시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시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들은 수시에서 빨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세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시 굉장히 어렵죠? 자,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불리거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K대학이 있습니다. 중위권 정도의 대학입니다. 그 K대학에서 200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로요. 내신으로. 지금은 교과 100% 전형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선발합니다. 자, 그러면 200명을 이제 합격자하고 예비 발표자를 냈겠죠. 몇 명이 등록을 했을까요? 30명 정도만 등록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차 합격자, 3차 합격자, 4차 합격자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추가 합격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서울대학교를 쳤습니다. 수시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쳤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6군데 다 합격했습니다. 6번.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에 등록하겠습니까? 네, 서울대 등록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합격했던 부분들이 중복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르륵 비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미등록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합니다. 서열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국에 있는 의치한 다음이 서울대거든요. 다른 데에 있는 의대에 합격했기 때문에 서울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시에서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한 명이라도 더 수시에서 합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시 교육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는 학교별로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특징을 잘 알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전형 방법과 학교를 택해야 됩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명문학교는 합격했는데 중하위권 대학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시 만점 합격자가 수시에서 우수수 떨어졌다고요. 네, 자기한테 맞는, 우리 애한테 맞는 전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대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를 알아야 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 입시는 뭘로 뽑는다고요? 서류로 뽑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학생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표가 있습니다. 실적 목록표를 받는 데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종합해서 아이를 판단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외부 공인어학 성적이나 외부의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 성적을 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그 부분들을 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 내용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학생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코칭 하나 드릴까요? 학생부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학생부는 선생님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학생과 같이 쓰는 겁니다. 이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이외에 전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2015년도 한양대학교 적극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볼 거예요. 왜 시험을 보느냐? 6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서울대를 치는 학생들도 꼭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양대학교는 2015년도 입시에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시에서 모든 최저 등급을 폐지했습니다. 서류도 학생부에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정시 성적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혁명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한양대학교가 먼저 불을 당겼습니다. 그 트렌드를 잘 주목하십시오. 학교 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활동만 적게 되어 있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지위라든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물론 공인어학 성적, 그 다음에 경시대, 올림피아드 적지 못하게 빵점 처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과연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의 결과가 아니라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동기와 그것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이 있습니다. 역경 극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입학사정관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추천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의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소개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학생부를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는 부모와 함께 같이 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잘못 적힐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새 학년이 가기 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활동에 대한 서류, 활동에 대한 증거들을 포트폴리오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자기 자신이 활동하기 전에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만듭니다. 아까 제가 RN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분야에 대한 주제를 신문을 읽고 정합니다. 그리고 스크랩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습니다. 가능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주제를 정하기 어렵죠? 선생님에게 찾아가십시오. 과목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자기가 조사하고 연구한 것들에 대한 사인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거기에서 발췌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차곡차곡 적힐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동아리가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한 부분이나 혼자서 한 학습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학생부에다가 적기가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아리 활동에 연간 계획표를 낼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선생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들을 점검받아서 학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꼭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임원활동을 한 중요한 사실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엄마와 학생이 같이 씁니다. 자기소개서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전혀 학생부에 있는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합니다. 여기에 엄마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를 함께 쓰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나만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함께 쓸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짜장면을 만든다? 짬뽕을 만든다? 볶음밥을 만든다?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료는 엄마가 분류를 잘 해놓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한 활동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멀티미디어로 기록합니다. 보실래요? 미디어적인 능력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디어는 무엇입니까? 미디어는 마샬 맥루한이 신체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의 확장이 TV고 귀의 확장이 라디오다. 그렇다면 전신의 확장이 멀티미디어 인터넷이네요. 자, 그 미디어의 역할은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전달과 표현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만든 것들을 공유하고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지 입학사정관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효과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아까 제가 신문 퀴즈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그 신문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퀴즈로 만들어서 팟캐스트 방송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소개서가 아까 제가 과정과 스토리를 쓰라고 이야기 드렸죠. 저는 팟캐스트를 편집하는 것을 배우고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팟캐스트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호스피스 병원에 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읽어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없을 때 책을 듣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책을 읽어드린 것을 녹음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녹음합니다. 그런데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떠한 책을 녹음할까 고민하다가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녹음합니다. 그 녹음은 소나기, 광장 같은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녹음해서 들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음하다 보니까 그 소설의 내용이 너무나 잘 들어오는 거예요. 성적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의 애 중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기기 때문에 동아리 아이들에게 제안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팟캐스팅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스스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편집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사회교과서, 국사교과서로 늘립니다. 학원을 가거나 움직이는 시간 동안에 그것들을 mp3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집어넣어서 듣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쓰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고 인성이 올바르고 응용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조합하는 능력이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고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담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고교 3년 동안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꾸준하게 지적 호기심을 갖고 노력해온 활동가, 타인을 위한 희생, 사랑을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적은 나만의 열정 스토리. 어려우시죠? 받아 적으세요.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세요. 자, 이 부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교 3년 동안, 고교 1년 동안 아닙니다. 계속 꾸준한 기간 동안 꿈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노력해온 거예요. 뭐가 있어야죠? 나의 꿈이 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로를 세워야 됩니다.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자기 주도학습입니다. 어떻게 꾸준하게, 그리고 어떻게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지적 호기심을 갖고 노력해온 활동, 그리고 타인을 위한 희생과 사랑, 이게 인성이 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에 추가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리더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런 리더십까지 포함한 것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적은 나만의 스토리다. 누구 걸 베낀 게 아니라. 예,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비밀입니다. 이걸 아시게 되면 반 이상을 알게 된 겁니다.